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옛말에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탄로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사연자님도 그런 비밀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는 병원을 계속 다녀야 했지만 초등학생 때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저는 딸아이를 보면 그때 모습이 생각나서 딸아이를 어린애 취급하게 된답니다. 물론 그때마다 딸아이는 자신은 다 큰 성인인데 왜 그러냐고 정색을 하지만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은 딸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폐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제가 임대업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죠. 임대업은 친정의 가족 사업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뒤로는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죠. 남편은 지금 말로는 딸바보라고 할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다양한 이벤트에 딸아이를 웃게 만들던 사람이었죠. 딸아이가 울기라도 하는 날에는 본인이 더 슬퍼하면서도 혹시나 누가 우리 딸아이를 울린 것은 아닐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범인 색출에 나섰답니다. 딸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희망했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수학이 재미있고 수학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니 수학 교사로 목표를 바꿨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선생님이란 직업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교사. 즉 학교 선생님이면 아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존재니까 딸아이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딸아이는 그 모든 것을 생각했다고 말하며 그래서 더욱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단박에 임용고시까지 패스한 딸아이는 다행스럽게도 근처 중학교에 자리가 나서 바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용고시 패스 이후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딸아이의 고모가 선을 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옷가게를 하던 애들 고모는 남편의 이복 동생으로 이혼 이후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애들 고모는 제대로 위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이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술만 마시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제가 옷가게 하나를 마련해 주었어요. 죽은 남편의 동생한테 그것도 이복 동생한테까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냐고 당연히 주변에서는 한마디씩 했죠. 하지만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 다른 동생들보다도 이복 동생인 애들 고모를 더 많이 예뻐하고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랬던 애들 고모가 그동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선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제 지연이도 결혼해야죠. 남자친구 없으면 이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해요. 동창 아들인데 인물도 훤하고 사업수단도 좋아서 가게도 여러 군데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애들 고모에게서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입가가 고집이 있어 보이더군요. 저는 딸아이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말을 줄였습니다. 애들 고모가 가고 나서도 한참은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딸아이에게 선자리가 들어오더니 벌써 그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 들었죠. 그날 저녁 딸아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만나보라고 했더니 길게 고민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거절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만나면 다 결혼하는 세상도 아니고 고모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서요. 고모 입장도 있는데 그냥 한번 보고 말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괜찮은 사람일지? 저는 딸아이의 미소에 크게 웃고는 이런 것도 다 경험이 될 테니 알겠다고 했죠. 애들 고모가 소개시켜준 남자는 보쌈 체인점을 포함해 3개의 식당을 운영 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식당에 취직한 남자는 금방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든을 팔고 보쌈 체인을 시작했다고 해요. 딸아이가 그 남자와 선을 보는데 제가 괜히 긴장이 되었죠. 그날 집에 돌아온 딸아이는 상당히 말을 아끼더군요. 첫 만남에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냐고 그냥 나쁘지 않다는 정도였죠.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몇 번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엄청 진지한 얼굴로 제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고모한테 철민 씨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요? 고모한테? 왜? 무슨 일 있대? 그저께까지만 해도 데이트 잘하고 들어왔더니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요. 절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하고 걱정이 돼서요. 저는 애들 고모에게 딸아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물었어요. 애들 고모는 엄청 당황하면서 집안일이라서 자신도 잘 모른다고 얼버무렸죠. 딸아이는 며칠을 그렇게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그냥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고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연락을 뚝 끊어버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저와는 다르게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겠다며 저더러도 그냥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정말 그 철민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딸아이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어요. 딸아이 말에 의하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서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말이죠. 물론 딸아이는 할 말이 없다고 딱 거절했다지만 남자가 마지막이어도 좋으니 제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만이라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그렇게 오는 길이라고 말했답니다. 겁도 없이 거길 어디라고 갔다 오기는 따라갔다 와. 너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좀 하던가. 엄마도 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변명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딱 잘라 거절을 어떻게 해요. 제가 1~2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봐요. 아무 일도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뉴스도 안 봐? 제가 워낙 정색을 하고 화를 내자 그제야 딸아이는 잘못했다고 2번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는 남자와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게 된 것은 아팠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와는 여러모로 맞는 부분이 많아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 그걸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했지만 아프다는 사실이 오히려 동정을 살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차일피일 이야기하는 것이 미뤄져 결국에는 잠수를 탄 것처럼 되었다고 말이죠.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 남자의 해명에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죠. 딸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만약 저였다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았겠지만 딸아이는 생각이 다른 듯 보였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고는 이미 딸아이의 결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요. 모른 척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뭐 아팠다고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사과할 정도인 걸 봐서는 그래도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있겠어? 아무리 아팠다고는 하지만 카톡 하나 하는 것 정도는 충분했을 텐데 엄마는 솔직히 믿어야 하나 싶기도 해서. 딸아이는 제 말에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말이 그렇잖아요. 몸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당신과 만날 수 없다고 카톡을 남겨도 남길 수 있잖아요. 끝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사실 그때는 그랬다며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믿어도 될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조금 더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의 설득은 무리겠다 싶어서 딸아이의 말대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는지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한 이후 남자의 행동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딸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갑자기 잠수를 탔던 사람과 동일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루는 딸아이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심하게 앓아눕더라고요. 쉬는 날이라 다행이라고 하면서 응급실을 다녀와서는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죠. 월요일 출근하려고 일찍 일어난 딸아이는 그나마 움직일 수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폰을 보다 말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딸아이 손에 보자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가더니 뭘 가지고 들어왔냐고 물었어요. 딸아이는 남자가 가져다 뒀다고 연락이 왔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보자기를 풀더라고요. 안에는 큰 보온병에 죽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딱 먹기 좋을 만큼의 온도였죠. 그릇으로 옮겨보니 버섯과 각종 야채에 전복도 보였죠. 아무리 봐도 시판되는 죽이 아니었어요. 딸아이는 감동받은 얼굴을 하고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간도 딱 좋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음식 솜씨가 좋구나 싶었답니다. 아직 몸도 성하지 않은데 버스나 지하철을 어떻게 타려고. 엄마가 데려다 줄게. 오늘 일정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시키신 일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데려다 주고 가도 늦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나가자.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딸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섰죠. 그런데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와 딸아이를 보고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죠. 사진으로만 봤던 철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남자는 약간은 낭패라는 눈으로 저와 딸아이를 바라보았죠. 죽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주고 간 거 아니었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처음 만들어 본 죽인데 맛있었다니까 다행이다. 너 출근하는 때 데려다 주려고 그랬지. 어머님도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남자는 처음 만나는 제게 대뜸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만지더군요. 저는 굳이 호칭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그럼 딸아이를 잘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는 먼저 집으로 들어왔어요. 틈으로 보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딸아이가 볼을 발그레하게 붉히고는 남자가 열어준 조수석에 타면서 까르르 웃더라고요. 저렇게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남자인데 내가 잠수 사건으로 너무 나쁘게만 봤던 것은 아닐까 그런 반성도 들었죠. 그렇게 딸아이를 데리러 왔던 남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도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심지어는 오는 길에 병원까지 들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였어요. 그 뒤로도 딸아이는 그 남자와의 만남이 퍽이나 즐거워 보였어요. 다녀오면 항상 재밌어 했고 종종 제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말해주기도 했죠. 이벤트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해야 할까요? 특정 기념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소소하게 깜짝 선물을 하는 것 같았죠. 딸아이의 감동 포인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특히 손편지를 종종 써주는 모양인데 그때마다 딸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빛이 나더라고요. 그날은 딸아이의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남자 쪽에서 근사한 일정을 잡았다고 하면서 신나게 나갔던 딸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녁까지 먹고 늦게 올 줄 알았거든요. 오자마자 딸은 잠시 제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어리둥절했죠. 아무 설명도 없이 나가보면 안다고 하는데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갔더니 그날 봤던 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때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철민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인사를 하더니 쭈뼛거리면서 트렁크를 열더니 커다란 꽃다발을 꺼내 제게 내밀더군요. 저는 순간 제가 오늘 딸아이와 남자를 집에 초대했었던가 생각을 더듬어 봤을 정도로 당황했어요. 왜 꽃을 저에게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서 있었는지 딸아이가 제 팔을 톡톡 치면서 불렀죠. 그래. 미안해요. 내가 갑자기 커다란 꽃을 받아서 좀 놀랐어요. 오늘은 우리 딸아이 생일인데. 그래서요. 지연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직접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아직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지연이를 쫄랐어요. 잠깐만 만나 뵙게 해달라고요. 저는 예상 밖의 대답에 꽃다발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놀랐어요. 이런 점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나 싶어 다르게 보이기도 했죠. 제가 고맙다고 하자 엄청 기뻐 보이는 얼굴로 그럼 다음에 식사 자리 만들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초대하겠다고 했죠. 둘이 저녁 먹는 거 아니었어? 철미니까 이렇게 좋은 날 엄마랑 저녁 먹으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던 거래. 저는 또 한 번 의외의 행동에 남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죠. 괜히 헛기침을 하던 남자는 다음번 초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먼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잠깐 사이였지만 딸아이가 왜 남자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딸아이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정도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약속한 대로 남자를 집에 초대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엄청 재미있게 할 줄 알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들려주는데 너무 많이 웃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갈수록 남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싹싹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딸아이를 잘 챙겨주는 것이 눈에 보여서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상견례를 하면서 벌어졌어요. 솔직히 그냥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상대방이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이 쎄한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죠. 상견례장은 깔끔하고 조용한 개인룸이 마련된 곳이었어요. 음식도 입에 맞았고 분위기도 좋았죠. 바깥사도는 해외에 있다고 해서 같이 자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첫인상은 솔직히 좋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도도함을 넘어서 뻣뻣하다고 해야 할까요? 여기 누가 예약한 거야? 급이 너무 낮잖아. 자리는 이게 뭐니? 갑갑하게. 음식은 또 왜 이래? 코스가 영 별로잖아. 좀 더 좋은 것 없었어? 없어 보이게 이런 데 자리를 만들다니. 네 생각이니? 아니면 세아가? 어느 쪽이든 센스가 없어서 정말 내가 다 부끄럽구나. 자기 딴에는 작은 소리로 예비 사위에게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다 들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면 딸아이가 나중에 시집살이를 단단히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죠. 후식이 나오고 예비 안사돈이 제게 묻더군요. 임대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가지고 계신 건물이 꽤 있으신가 봐요? 건물은 주로 어느 동네에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속으로는 엄청 당황했지만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 사업이라 정확하게는 저도 다 알고 있지는 않네요. 아이들 결혼식 문제 말인데요. 사돈 아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큰 호텔에서 하는 거 어때요? 식도 1부, 2부 나눠서 성대하게 말이죠. 혹시 사돈께서 아시는 곳 있으시면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발은 더 넓으시겠죠. 그리고 예단비는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엄마, 무슨 이야기를... 저랑 나중에 이야기해요. 둘이서 이야기가 된 사항은 아니었는지 예비사위가 화들짝 놀라며 말렸지만 예비 안사돈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훅훅 들어오는 예비 안사돈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어영버영 넘어가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결혼은 서로 다른 가족들의 결합이라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결혼식은 두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대답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예단비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산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얼마다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나 사돈은 아이들이 계획한 것 보고 그때 이런 대화 다시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알면 뭘 한다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게 낫죠. 아이들한테 맡겨두면 어른들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인 저희들이 나서서 정리를 좀 해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 돈이 한두 푼 오가는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글쎄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속에 돈이 오간다는 표현은 좀 듣기 거북하네요. 물론 결혼은 가족의 결합이라고 하지만 결혼식은 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니 저는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제 말에 예비 안사도는 기분 나쁘다는 얼굴을 했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를 마셨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아이에게 결혼식이나 예물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딸아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결혼식은 예비 안사돈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잡혔어요. 저와는 달리 종교가 있는 딸아이가 성당에서 하고 싶다고 했죠. 예비 사위도 함께 다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예비 안사돈은 펄펄 뛰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비 사위가 해결을 본 상태라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둘이 원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었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쁠 때에 딸아이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제 눈치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김없이 하는 아이라 무슨 큰일이기에 눈치를 저렇게 보나 싶었죠. 그래서 먼저 아른 체를 할까 하다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더니 결심이 섰는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철민이가 3달 정도 있으면 지금 가게 자리가 계약이 만료가 되나 봐. 근데 하나같이 지금 임대료로는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고 해서 가게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결혼식 준비로도 정신 없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면서 가게 자리도 알아봐야 해서 몇 배는 더 정신없어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런 부탁 드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저는 말하기 주저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대충 감은 오더라고요. 가게 이전과 관련된 부탁이겠다 싶었죠.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거나 심하면 건물 중에 빈자리가 있는지 물어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철민이는 이쪽을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벌써 예비 사위와 이야기를 한 모양인지 제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예비 사위가 이전하려고 알아보는 자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하나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주변이었거든요. 거기다 자리가 워낙 좋아서 임대료가 다른 곳들보다 월등히 센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자리가 워낙 좋아서 임대료가 보통은 넘을 텐데 여기로 온다고?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보다 임대료가 더 높을 수도 있어. 딸아이는 예비 사위가 이왕지사 옮기게 된 거 자리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눈치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제 건물에 자리가 있으면 좀 넣어주는 것은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임대료가 높은데도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혹시 제가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예비 안사돈의 행동을 미루어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우선 딸아이에게는 자리를 좀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개운하지 않았죠. 저는 제 일을 도와주시는 실장님께 전화를 넣어서 예비 사위가 운영 중인 가게들의 정보와 임대 계약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동네 오빠라 제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일이 있냐고 갑자기 왜 알아보라고 하는 건지 물어봤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죠. 저는 실장님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결혼 준비는 착실하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한복을 맞추러 가는 날이었죠.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외손녀 결혼인데 한복은 자기가 맞춰주겠다고 하시면서 유명 한복점을 예약해 주셨어요. 예비 안사돈과 예비 사위, 그리고 저와 딸아이까지 넷이서 한복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애들 고모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고모잖아. 거기다 둘 소개시켜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복 얻어 입으러 왔어요. 괜찮죠?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저희랑 같이 오셨으면 될 텐데. 애들 고모는 누구랑 같이 온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빨리 원단을 좀 보자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곧 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봐주시기로 했다며 책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골라보라고 하더군요. 예비 고모와 예비 안사도는 제일 고급인 원단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서 이걸로 만들자고 둘이서 아주 신이 났더군요. 딸아이는 옆에서 보니 정신은 딴 곳에 팔려있는 것 같았어요. 예비 사이가 괜찮아 보인다고 권하는 사진에도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 딱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죠. 저는 그런 딸아이의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외할아버지가 해주시는 한복인데 예쁜 것으로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고모가... 저는 딸아이의 말을 자르며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사장님을 기다리며 많이들 한다는 한복 사진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때 실장님께 카톡이 왔어요. 부탁받은 일이라고 하면서 파일로 왔더군요. 실장님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하며 꼼꼼하게 보고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죠. 막 파일을 확인하려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처음 보는 색상의 원단이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원단을 구하러 다니느라고요. 회장님께서 외손녀를 최고로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제가 특별히 원단을 따로 알아봤거든요. 원단을 내려놓고 사장님이 제게 손을 내밀기에 가볍게 악수를 나눴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예비 안사돈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방금까지 애들 고모와 신나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입을 꾹 다물고 있기만 하더군요.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꾸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비 안사돈과 예비 사위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던 사장님의 얼굴이 삽시간에 일그러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더라고요. 저와 딸아이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를 바라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애들 고모도 눈치를 보더니 슬쩍 몸을 뒤로 빼더라고요. 뻔뻔스럽기도 해라. 내 딸 인생을 그렇게 망쳤으면서 결혼한다고 내 가게에 나타나? 감히? 어디로 꽁꽁 숨었나 했더니만 숨어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네. 여긴 어떻게... 분명 부산에 있을 사람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알 바 아니지. 혹시 이분들은 아니?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너희 모자의 추악한 모습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느냔 말이야. 사장님 말에 화들짝 놀란 예비 안사돈은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사장님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화난 사장님은 그런 예비 안사돈을 피하고는 오히려 그녀를 밀어버리더군요. 예비 사위가 놀라며 자신의 어머니를 부축하려 움직이자 사장님은 그제야 그의 모습을 눈치챘는지 방금보다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 새끼, 감히 내 딸 인생을 그렇게 시궁창으로 만들고는 감쪽같이 사라져? 인간도 아니야, 너 같은 새끼는! 사장님은 예비 사위의 뺨을 세게 내려쳤어요. 정말 엄청난 소리가 방에 울렸죠.
그리고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려서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인간들 인간도 아니에요. 절대 이 결혼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새끼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여학생 임신시켜서 자식 낳은 건 알고 계셨어요? 아마 이 집 조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임신한 여자애가 아이만 두고 사라져서 결국 이 집에서 키우게 됐다는데 자기 아들 인생 망친다고 조카로 호적에 올렸거든요. 이런 얘기 당연히 모르셨죠?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에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어요. 딸아이도 처음 듣는지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이 없었지만 우선은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는 심호흡을 했어요. 예비 안 싸더니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사장님 입을 막으며 외쳤죠. 그건 제가 한 일이에요. 철민이는 자식으로 입적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크고 말렸어요. 사돈, 어렸잖아요. 아직 책임감이 뭔지 모를 때의 일이에요. 사돈은 엄마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잖아요. 자식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마음 아시죠? 당연히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책임감이 뭔지 모를 때라니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건 와. 어디서 저렇게 내 몸에 손을 대. 그럼 내 딸한테 한 일은 아직도 저 새끼는 책임감이 뭔지 모른다니? 그래서 그랬어? 결혼하자고 약속까지 했다며. 그래서 임신까지 시켰으면서 뭐? 아이를 지워?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하는데 착각을 해. 오해세요. 저희가 그 이유로 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유로 헤어졌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기에 자기 애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랬어. 야, 너 입이 있으면 네가 말해봐라. 무슨 생각으로 우리 딸한테 남자가 너 말고 또 있었던 거 아니냐고 했는데? 예비 사위의 얼굴은 붉다 못해 칙칙할 정도로 검게 변한 상태로 사장님의 눈을 보지도 못했죠. 예비 안싸도는 다 모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사장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닥에 내팽개치기만 했죠. 저는 이런 미친 상황에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었어요. 왜 말을 못해? 그럼 뭐가 이유라서 헤어졌냐고. 네 입으로 그랬다며. 애초 결혼할 생각 없이 잠깐 만난 거라고. 잠깐 놀려고 만났는데 우리 딸이 진지해져서 재미가 없었다고. 네가 말했잖아. 아니야? 우리 애는 네 그 말 때문에 충격받고 약을 먹었어. 죽으려고 했다고. 겨우 늦지 않게 발견해서 살았지만 뱃속에 아이까지 잃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네가 알기는 해? 우리 애를 그렇게 망쳐놓고 네가 지금 결혼을 한다고 내가가에 나타나? 그 일이 있었던 때가 언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께 물었죠. 손에 자꾸 땀이 차더군요. 딸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사장님께서는 예비 사이와 자신의 딸이 만났던 시점은 3년 전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1년이 되지도 않았다고 했죠. 시기를 대충 들어보니 딸아이의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탄 일정과 비슷하더라고요. 예비 사이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던 시간이었던 거죠. 딸아이는 벌떡 일어나 예비 사이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약한 딸아이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서는 부들부들 떨기만 했죠. 예비 안싸도는 감히 누구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것이냐며 그런 제 딸아이를 밀었어요. 제 이성이 끊어진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두 손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제 딸아이에게 손을 대다녀. 저는 바로 예비 안싸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딸아이가 날리지 못했던 뺨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예비 안싸돈은 아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거짓말만 늘어놓고 우리를 속였으면서 어디서 내 딸한테 손을 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사장님의 딸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것 같아? 각오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 모자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이거 놓고 말해. 막말로 우리가 너희한테 뭘 했는데. 임신을 시키기라도 했어? 결혼 준비하던 사이인데 네가 뭘 당했다고 그래? 이거 안 나? 혼외 자식 이야기는 물론 처음부터 다 거짓말인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뻔뻔하게 눈을 치켜뜨면서 소리를 지르는 예비 안사돈의 모습에 뺨이라도 한 대 더 때리려고 손을 들었더니 급하게 사장님께서 막으셨어요. 제 손목을 강하게 쥐는 힘에 정신을 차린 저는 주저앉아 멍하게 있는 딸아이를 일으켜 세워서는 먼저 가보겠다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엄청 놀란 얼굴로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애들 고모가 보이더군요. 처음부터 예비사위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애들 고모다 보니 당연히 원망이 가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어요? 설마 다 알고 계시면서 지연이한테 만나보라고 하셨던 것은 아니죠? 설마. 당연하죠. 지연이를 제가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겠어요. 저 아니에요. 웃기지 마. 나한테 굉장한 돈줄이 있다며. 웃기지 마. 나한테 굉장한 돈줄이 있다며. 딸 하나뿐인데 돈도 많아서 사이만 되면 한탕 크게 할 수 있다고 깬 사람이 너잖아. 어디서 너만 살겠다고? 저는 그래도 애들 고모만큼은 관련이 없길 바랬는데 너무 허탈했죠. 애들 고모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정말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던 애들 고모였기에 저는 두 사람이 이미 한패였다는 것을 확신했죠. 두고 봅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비틀거리는 딸아이를 부축해서는 바로 한복점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는지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제게 미안하다고 했죠. 그 소리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잘못도 없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하느냐며 예비사위가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상대해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애미가 되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연이가 그런 인간 만나게 둬. 칠칠치 못한 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우리 소녀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인간 이대로 두고 넘어갈 거냐?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버지까지 나설 필요 없어요. 제가 도움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에요. 당연히 제가 알아서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우선 애들 고모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와 살고 있는 집을 일주일 안으로 당장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월세부터 시작해서 애들 고모가 가져간 돈까지 싹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죠. 저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생각이었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한복집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파일이 생각났어요. 급히 열어서 확인해보니 실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우선 가지고 있다는 세 군데의 매장은 실적이 저조해서 가맹점 유지도 힘든 실정이었어요. 임대료가 언제부터 밀린 것인지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건물주에게는 장모될 사람이 임대업을 크게 해서 자기는 그쪽으로 옮긴다며 이런 구질구질한 곳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에 식당을 오픈한다고
큰 소리치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었죠. 누가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미 혼자서 김칫국을 한가득 들이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실장님께 바로 연락을 넣었어요. 실장님, 자료 감사해요. 일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데 저 대신 좀 움직여 주시겠어요? 건물 사들일 준비는 해뒀어. 시세보다 좀 더 쳐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팔겠다고 하더군. 실장님은 제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죠.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싶으니까 그놈이 살고 있는 집도 정리 부탁드리고요. 실장님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죠. 전화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그제야 허탈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보니 딸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더라고요. 저는 그 곁에 누워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울음을 참으면서 제발 더 이상은 딸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딸아이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연가를 내고 돌아왔어요. 다행히 방학 중이라 크게 무리는 없었죠. 저는 딸아이에게 잠시만 한국을 떠나 영국에 살고 있는 작은 오빠네 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큰 오빠는 아버지와 사업을 하는 중이었지만 작은 오빠는 영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작은 오빠가 딸아이를 보고 싶어 했기에 권했죠. 딸아이는 저만 두고 가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딸아이를 보내고 싶었어요. 분명 한동안은 주변이 시끄러울 텐데 굳이 그런 모습까지 딸아이가 보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가 출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애들 고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집이며 가게며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정리하시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이 생각해서 제가 참았죠. 그이가 워낙 애틋하게 여긴 동생이니까. 그런데 지연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 고모라는 사람이 쓰레기 축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거 오해라니까요. 전 정말 아니에요. 그년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저까지 몰고 가려는 모양인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조카한테 그렇게 해요. 오빠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 말이요. 그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빨리 정리해주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 다 시켰으니까 그냥 집만 챙겨서 나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애들 고모가 눈물까지 찍어내며 너무하다고 했지만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거짓 눈물인 게 너무나도 뻔히 보였거든요. 제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자 애들 고모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 자기는 고작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주제에 고작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생색이나 내고 지연이도 제 엄마 똑 닮아서 재수없고 고고한 척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알아? 왜 그랬냐고?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어서 그랬다. 왜? 몇 푼도 되지 않는 돈? 매달 가게 운영 핑계대고 가져간 돈이 얼만지나 알기나 해?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가져간 돈으로 놀러나 다니고 그거 다 횡령이야. 알아? 저는 애들 고모가 가져간 돈의 내역서를 그녀의 얼굴에 던지고는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말했어요. 소송하자고 말이죠. 소송이란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애들 고모가 갑자기 제 다리에 매달려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정말이지 무슨 사람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대로 바뀌는지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고 그녀를 밀어냈죠. 내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막 집도 가게도 다 빼앗기고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딱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오빠 생각해서, 네? 빼앗기다니. 원래 내 거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이름 부리지 말아요. 나중에 죽어서 그의 만났을 때 날 원망해도 어쩔 수 없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참아줄 생각이 없거든. 저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애들 고모는 절대 안 나가겠다고 행패를 부리더니 결국은 제가 부른 경비들의 손에 끌려나갔어요. 정말 온몸에 진이 빠지더군요. 머릿속에는 애들 고모의 말이 자꾸 생각났지만 애써 머릿속을 비우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12번은 찾아와도 더 찾아와야 할 사람이 반응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고도 제 앞에 찾아올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 거래한 건물을 찾아갔죠. 정리 중이라고 들었던 것도 꽤 지났으니 지금쯤이면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두 곳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자리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임대를 내놓기 무섭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간 김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가장 큰 건물로 향했죠. 예비사위에 보쌈집이 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다른 가게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혹시 건물주 되세요? 저번에 한번 만나 뵀던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여기는 왜 이런 상태고요? 다들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진짜 해도 너무해서 이렇게 다 따지는 중이에요. 지금 며칠째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서는 열어주지도 않는데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역한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른다고요. 손님들이 이게 다 무슨 냄새냐고 할 정도예요. 진짜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되고 미치겠습니다, 아주. 가게 주인의 말처럼 역한 냄새가 가게에서 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가게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가게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죠. 원래 여기 보쌈집 남자 사장이랑 친구들 같던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 경찰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상태라는 것도 보여드렸죠. 무엇보다도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죠. 경찰은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라는 것이 통했는지 결국 문이 열리더군요. 안에는 온갖 쓰레기 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사위였습니다.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며 힘들어했어요. 예비 사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했는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고 했죠. 당신 탓이야! 경찰들이 급하게 달려드는 예비 사위를 막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예비 사위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고 외쳤죠. 제게 달려드는 모습에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만 몰아쉬자 경찰은 구급차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자꾸만 휘청거렸어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어떤 여성분이 제게 생수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저는 겨우 물을 마시면서 놀란 마음을 다스렸죠. 뭐가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더러 자기 자식 가진 여자 버리라고 하기랬어.
아니면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나온 자식 숨겨두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어. 이건 다 네 놈이 우리 딸한테 저지른 일이잖아. 내 재산을 넘보고 우리 딸이 가진 것들이 탐이 나서. 아니야? 네가 잘못 인생을 살았으면서 누구한테 원망이야? 원망을 하면 해도 내가 하고 한복집 사장님이 해야지. 예비사회에게 퍼붓고 나니 숨이 가빠지면서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점점 머리가 어지럽기만 했죠. 물을 건네주던 여성분이 괜찮겠냐고 하면서 저를 부축했어요. 아득해지는 정신이었지만 상황만큼은 확실하게 들렸죠.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비사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더군요. 그 중에는 꽤 큰 소리도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자 방금까지 욕을 퍼부어가며 저를 원망하던 예비사위는 지레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행히도 때마침 도착한 구급차에서 임시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을 다시 찾아 처방을 받기로 했죠. 경찰관께서는 법적인 조치는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바로 실장님께 이 사실을 전달했죠. 이후의 일들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법원의 명령을 바탕으로 예비사위를 완벽하게 가게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가게 안은 정말이지 얼마나 여기서 생활을 한 것인지 엉망이 되어 있었죠. 내부를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며칠은 걸릴 정도였어요. 한복집 사장님은 예비사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신 사장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사양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행동으로 예비사위와 그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에게는 충분하다고 말이죠. 저는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변호사도 소개시켜 드렸어요. 딸아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어요. 더 이상 그 집 식구들은 물론 애들 고모하고도 엮인 일이 없었죠. 딸아이는 갈 때보다 훨씬 개운한 얼굴이었어요. 외삼촌 덕분에 영국과 한국의 교육관 차이나 분위기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눈을 빛내는데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었죠. 딸아이는 돌아오고 나서도 예비사위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분명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도 말이죠. 저 역시 딸아이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딸아이와 와인을 마시는데 지나가는 말로 툭 묻더군요. 앞으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우연하게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면 된다고 말했죠. 우리에게 예비사위와 그 가족들은 그런 존재라고 말이죠. 딸아이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번 다시 제게 묻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었던 것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생각해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저희 딸은 다음 주에 결혼을 한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과 말이죠. 드디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아서 딸아이의 방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딸아이는 메리지 블루를 왜 엄마가 겪고 있느냐고 핀잔이지만 어쩔 수 없죠. 과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줄곧 남자를 경계하던 딸아이라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분이 더 복잡하더군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쁜 기억들보다는 좋은 추억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와 제 딸아이의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더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